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건 원래 이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베케티우스의 명언에 대한 네.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 독일 그 평화 관련 학자 중에서 디히터 생하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썼던 말인데요. 결국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은 그 자체가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국내외적으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점 때문인데요. 북미 관계 나아가서 남북 미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중간 결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특집 진단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요. 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계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그리고 국회 외교안보통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3부와 4부를 터서 와이드로 이 문제 특집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인 교수님 소개해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했을 겁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 김종대 의원님 어떤 관계이십니까? 상당히 네.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문정인 교수님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고, 네. 저는 문정인 교수님을 돕는 특보고. 그래요? 특보의 특보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1시간을 터서 특집 좌담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기억 못 하시죠? 작년 이쯤이죠. 작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훌쩍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정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워싱턴에 가서 네. 일거수일투족이 그랬죠. 국내 언론에서 완전히 복날에 뭐 패듯 패드를 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 가지고 그걸 주제로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네. 회한이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를 회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게 작년 6월 기준으로 교수님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셨었습니까? 작년 6월 그 시점에서?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진전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과 같은 그런 혁명적 변화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 혁명적 변화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시네요. 혁명적 변화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 정도만이 아니라 그럼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지 않았어요. 예. 이 자체가 두 개의 정말 과거 70년 이상 적대 관계를 맺어온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네. 혁명적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국내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진전되는 거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이 다시 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왜 거기를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70년 된 게 1년 한다고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두 정상이 만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세이프티 밸브라고 해서 안전판이 있는 거는 두 정상 간의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장관급 차관복급이 만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두 정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북미 관계의 안전판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 두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저께 트럼프가 보낸 트윗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킬 거라고 보고 특히 우리가 악수한 것, 쉐이크 핸드 한 것. 맞아요. 이걸 기억하자. 그건 결국에 두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있고 난 그거에 결국에 기댄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김종대 의원님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는데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 변심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7일 날 폼페이오가 그 평양에서 나올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서 네.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을 계속 그냥 국내 정치에 활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이런 어떤 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 국내 정치에 이용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이미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가 나왔고 그렇습니다만은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미 관계는 약간의 굴곡이자 어떤 사랑 싸움 같은 이런 트러블은 다소 있어 보이지만 네. 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데이트하는 남녀가 다 데이트 잘하고 나서 나중에 밥값 조금 누가 내느냐 이런 정도 갈등이 아니냐. 네. 비유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팍팍 와닿긴 해요. 두 존재가 이제 스파크가 팍 튄 거잖아요. 스파크가 팍 튀었고 이 관계의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약간의 밀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그 평양 방문 때도 네. 단번에 뭐 비핵화가 합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이런 전망을 이미 하셨거든요. 예,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건 결국 세 가지의 큰 이제 쟁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폼페오 국무장관도 가급적이면 일괄 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일괄 타결이 그렇게 쉽게 되겠냐. 점진적으로 풀자는 거고. 두 번째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톤을 낮추긴 했습니다마는 예. 하여간 선패기 후보상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면 우리가 뭔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입장인데 그렇죠. 북한 입장은 무슨 얘기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동시교환하자. 동보적이라는 표현 또 동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세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또 2년 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빨리 밀어제끼고 싶을 것이고. 네. 반면에 북한은 예. 아니 뭐 행동 대 행동해서 교환하려고 하면은 단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은 유예 단계고 네. 다음 신고 단계, 그다음 사찰 단계, 그다음 검증 단계, 폐기 단계 그 단계별로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럼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과거 했던 살라미 전술하고 다를 게 뭐냐. 네. 뭐 그렇게 검증시켜서 신고한다. 그다음 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먹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불신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네.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결국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접근법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게 지금 1단계 과제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가기 전에 결국 그 일괄 타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쳤고 그다음에 선패기 후보상 문제도 이게 북한이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도 소위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주 단기간에 그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종래 입장에서 벗어나서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할 때 내가 아는 MIT의 핵과학자 얘기 들으니까 40년도 걸린다고 그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와서 실무 협의를 할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졌던 그런 입장에서 아마 협상을 한 것 아니냐. 거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황복을 요구하는 것 같이 비춰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무슨 강도 같은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어떤 공격이 나왔던 게 바로 그 대목 니네 그 내놓을 거 안 내놓고 우리한테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전 그 괴나리 좀 풀라는 얘기 아니냐 그 뜻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을 한번 좀 흔들어 봤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시각도 유력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럼 폼페이오가 들어갈 때도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번 잽을 던져보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아젠다 제시를 했고 해보자. 그런데 북한이 못 받겠다.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한 건 자꾸 폼페이오 방북을 실패로 보는데요. 저는 실패라고 보질 않아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그냥 우선 첫째, 네. 북미 간에 소위 그 검증과 관련된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또 10월 12일 날 또 유해 송환 문제 관련돼서 또 절차 문제 협의할 네. 회담을 하겠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 만약 거기서 모든 게 끝나고 완전히 이제 냉각기 또는 대결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검증인데 검증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호되게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종전선언 문제가 불거진 거는 다소 그렇죠.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미국 측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의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자 종전 선언을 얘기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남북 미 여기서 중국이 제외된 종전 선언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또는 4자 이래 돼 있지만 사실은 3자 종전 선언으로 다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종전 선언은 다소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의 어떤 그 종전 선언 참여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자 선언. 7월 27일에 그 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을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국도 포함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네. 그 주체가 이번에 그 이야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북한의 입장이 4자 쪽으로 기울게 된 데는 분명히 배후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미국 쪽에서 고조된 것이죠. 글쎄요. 저는 그게 전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이제 중국 가서 고위층 인사들 만났던데 네.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특히 중국 외교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데 종전선언 한다는 것은 결국 휴전협정을 끝내자는 건데 왜 중국이 포함 안 된 그런 종전선언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종전선언하는 건 정치적 상징적인 어떤 문건인데 네.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실질적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소위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장에 참여를 해서 남북 미중 사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네. 뭐 저쪽에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표정을 하지만 외교부에 있는 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뭐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참여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7월 27일 종전선언을 채택하려고 하면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돼요. 가령 북한이 가령 쉽게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 물질 핵 무기 뭐 미사일 같은 것을 신고 정도 한다라고 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7월 27일까지 미국이 받긴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도 그건 제가 그 맥락을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좀 그건 무리한 주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같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이제 문 교수님께서 중국에 가서 들으신 그 말씀을 저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제외된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북한은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가 안 받아들인 거 일단. 그런데 왜 안 받아들였는가에서 첫째 중국도 포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름칙했던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그럼 최소한 무슨 뭐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게 없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와 관계가 아니라 엔드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그게 넘버 원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중국 변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좀 그 중국 요인을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시진핑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그러니까 가감없이 드러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이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세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1, 2, 3차 소위 북미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속에서 나타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네. 그 북한이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네. 점진적 동시 교환이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중국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타결, 선패기 후보상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지금 지지를 해 주는 거죠. 반면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3자는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이 더 바람직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뭔가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러죠. 소위 앞부분에 뭔가 파격적인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CBID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책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요. 차이가 커 보이는데 그럼 처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 북한의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접점을 찾고 공통분모를 찾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만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 조야나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행정부 트럼프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접근법의 변화를 어떤 유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넘사벽 거의 요즘 유행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문 교수님하고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다지 지금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나 어떤 의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협상하니까 싫다. 방향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네. 뭐 이런 그룹들까지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우려되죠. 그래서 의회하고의 수평적 협력도 문제지만은 또 행정부의 많은 관료들을 설득해야 되는 수직적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어떨 때는 실무 부서들을 이렇게 패싱하면서까지 돌파해 왔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혔고 그런 것들이 점차로 미국 내에서 여론에 드디어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미국인들이 언론의 여론조사상으로도 찬성 여론이 상승이 됐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한반도 평화 외교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이게 돌아섰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 여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친구들이 와서 우리 못 살게 군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은 정치적 타결을 그렇게 해서 정치적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무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미국 표현으로서는 verification fundamentalist라고 해서요. 소위 검증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상당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실제 관료들이 와서 뭐 성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여하는 친구들이 따지는 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크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 지금 관여하는 뭐 최선희 뭐 부상이라 뭐 그다음에 거기 최국장이라 뭐 이런 실질적인 최강일 포함해서 거기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엄청나게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세부사항에 강한 관료적 접근을 하는 게 미국과 북한 양쪽에 포진이 돼 있으니 그게 쫑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의 그 진전이자 성과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워킹그룹 그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그 꽉 막힌 관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 희망을 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하고 이제 성킴이 아마 카운트팟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둘이 그동안 많은 이제 협상을 해왔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일이 안 됐을 때 두 정상이 나서서 전화라도 얘기를 하면서 해결해 준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두 정상이 약속한 게 서로 직접 통화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은 안 됐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외교가 나서야 예. 그런 기술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자 북한은 점진적이고 동보적인 어떤 접근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 북한은 뒷배를 지금 확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양보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미국 안에서는 또 뭐 언론 뭐 정치인 나아가서 관료들까지도 또 그렇게 오히려 또 더 검증 원리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이러면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혈로를 뚫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건 밑에서부터 파는 게 아니라 위에서 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교수님 그렇죠. 말씀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서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낙관을 하세요. 교수님은? 근데 하여간 지금 우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와 몽고해서 전쟁광이니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미국 한국에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소위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6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영웅처럼 또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돌변 수준 아니에요? 돌별 수준.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변화를 보임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소위 우리가 거의 상전 몇 개 수준의 변화. 예. 상전 몇 개 수준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면서 네. 평화의 담론을 얘기하고 예. 평화를 모색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트윗 올리고 한 거 보세요. 나는 전쟁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구했다. 네. 나는 평화를 모색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엄청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온갖 아름다운 언어를 다 구사하는데 평화의 사도처럼 예. 특히 그중에 백미는 오바마는 못했다. 그런데 나는 했다. 그럴까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그 희열 단계가 아닐까. 소박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트럼프가 꽤 변했는데 상황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 배제는 못 하겠죠.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욱 해버리면 과거보다 그러니까 더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쉽진 않을 게 네. 결국에 욱해서 강경으로 나가게 되면 네.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을 다 할 겁니다. 자기 낙제 그 서류에 그냥 도장 꽝 찍는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특집 진단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점에 도달을 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종합 진단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는 그간 걸어왔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복귀해 들어가면서 이제 포인트를 짚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미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 간의 어떤 통큰 협상이라고 할까요? 타결이라고 이런 어떤 그 필요성,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고 이어서 워싱턴으로 가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시나리오. 물론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뭐 모든 건 가능한 거죠. 그러나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건이 뭘까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은? 비핵화의 아주 구체적 행보,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 물질, 핵무기 그리고 ICBM 같은 것을 네네. 선제적으로 네.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 허용해서 폐기하도록 하는 이런 혁명적 조치를 취하면 그 가능성이 있겠죠.
갑자기 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소위 약속 어떤 어음을 끊어줌으로써 북한을 변화하도록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있는데 네. 미국적 현실에서는 북한이 먼저 변해서 보상을 주는 거라면 미 의회나 미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또 다른 모험을 하기 위해서 네. 북한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래서 북한이 바뀌어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유엔에 모시고 네. 그다음에 워싱턴까지 오게 한 데는 그거는 미국 정서로 봐서 상당히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부 국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한다고 해서 미국도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런 선물을 줬으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또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이 별로 손에 쥐는 게 없었던 물론 조금 전에 교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에 또 하나의 어떤 확인되는 방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핵무기라고 하는 게 북한이 가는 소위 보검과 같은 건데 네.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네. 어떤 그 신중성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데 지금까지 하는 건 완전히 예선전인데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엔진 실험장 폐기 약속을 하고 하는 거고 한미군사 연합 군사훈련 같은 것을 중단하는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외무성 그 담화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거 언제든지 가역적인 건데. 언제라도 훈련 재개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딜이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은 북한은 또 불가역적인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불가역적인 안보의 담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가 교환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등가 교환이 아니다. 그렇죠. 저 정도 핵실험장 폐기 이런 수준하고 다 교환은 끝났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은 자기들이 더 많이 줬다고 봐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북한 입장에 미국 보고 너희들이 더 내놔라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이제 그 북한도 핵 억지력을 포기했을 때 자국의 안보를 걱정해야 되는 어떤 합리성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점에서는 한미연합훈련 폐기만 중단 그것도 일시 유예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핵 억지력을 포기하게 되면은 북한 체제의 이제 안보의 그 누수나 위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할 건데 지금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도 그렇게 진척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재래식 충돌의 위협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국의 안보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라면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정도 갖고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러면 어렵게 얘기 풀지 말고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논의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를 더 확고히 갖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가 동보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건 북한의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한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핵 리스트 내놓고 사찰까지 받으면 종전선언까지는 가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비핵화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증이라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촘촘하고 어떤 그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 어떤 거대한 그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이 비핵화 과정의 어떤 시작이 돼야 되느냐. 우선은 어떤 핵시설 신고 사찰 그러면서 일부 핵물질이나 핵탄두의 어떤 반출 내지 폐기 같은 과정이 있고 검증은 그 뒤에 가서 계속 그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걸 다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이어서 가져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과정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검증이 앞에 다 나와버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검증을.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드는 느낌이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가 먼저 할래 네가 먼저 할래. 자꾸 이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팽팽한 눈싸움.
째려보는 수준에서 단 한 치도 나가지 않는 이게 계속 평행선이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결국 평화 조약을 맺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하고 연동이 되었었냐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꼭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선언 1조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 네. 2조에서는 평화 체제,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 결국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그렇죠. 그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간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평화 체제하고 비핵화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미국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행보하고 평화 체제 행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교하게 연동시킬 수 있는 정책적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해결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자,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 뭐냐. 우리가 미국하고 자주 얘기하고 네. 미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네.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면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고통을 받겠느냐라는 네.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럼 답이 그거예요. 소위 자주 있는 대화, 신뢰의 구축,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걸 좀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판문점 합의에 따르면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조정자로서 내지 중개자로서 역할이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그러면 어떤 혈로를 뚫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있다고 봅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점을 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세심히 더 연구를 해갖고 네. 그 두 정상에게 예.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일종의 그러니까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라 하면 좀 더 예컨대 풀어야 미국에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핵화의 어떤 방법과 시기 이런 어떤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네. 어떤 뭐 방향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카드까지 어떤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비핵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방향이나 경로 절차.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상 한국 정부가 더 열심히 로드맵 작업을 했고 미국하고 공유를 했고 또 미국은 미국 자체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볼턴이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제 로드맵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그 미국 내 방화범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불사지르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약간의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화범들이 있다. 그러면서 있는 정도가 상당히 넘치죠. 대부분인 것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경으로 선회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압박을 넣으려고 주변에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이걸 뭐 방화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어려움이랄까 고충도 이야기하는 걸로.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냉소주의자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 심지어 절망주의자까지 다 합쳐진 것들인데 그러면 그게 사실상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측에서는 상당히 그 대목에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진전의 징표를 줘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미국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뭔가를 소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북이 하여간 미국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우리 정부하고는 잘 통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잘 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또 보수파에서는 어떤 공격을 했었냐면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을 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홀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그 공격한 사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홀대를 했죠? 뭐 그러니까 그 앉혀놓고 사실은 정상회담 예정된 시간도 확 줄여버리고 언론한테 모든 거 다 노출해서 뭐 자기 할 얘기 다 오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앉혀만 놓고 외교 결례한 거 그 아니에요? 양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한두 번 그랬어야지. 한두 번. 아니, 일본 총리 만났을 때도 그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또 공조 체계라고 할까요? 상호 신뢰 부분들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하여간 이번 인도에서 돌아오시면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전화 통화로? 네. 그래요. 긴밀하게 이제 그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에 가가지고 다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북한의 어떤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끌어낼 가능성 이렇게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 아니 그런데 미국에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그런 어떤 성과를 축적해서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의 이러이러한 비핵화 과정을 많이 조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것이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네. 이런 어떤 활동들이 다각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중간에 절충점이라든가 새로운 공감대를 제공한다면 양쪽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맹국이 지지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좋은 성공을 갖다가 기대한다는 게 미국의 여론에도 또 영향을 주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다 게 선순환 관계로 가는 것이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최소한 9, 10월에는 뭔가를 또 그러니까 트럼프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아, 자꾸 저기 뭔가 손해지는 이런 것들은 뭐 그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 그 정치 일정이 빨라질수록 아마 적절한 어떤 조언과 행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 실험 발사를 딱 하고 난 후에 갑자기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완전한 그 시험 단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 1월 1일 신년사부터 쭉 행보를 보면은 북한의 행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하고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인가요? 북한 정권 수립일이? 구구절. 네. 그렇죠. 예. 딱 그 대충 그 타이밍이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선포의 의미를 띠는 뭔가 이벤트가 또 거기서 벌어질 가능성 그 시점에. 배제 못한다고. 그게 또 중간 선거가 딱 맞물려 들어가는. 너무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김 선생께서 보시는 게 상당히 그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북한은 자기 모든 것들이 미국에 달려 있다고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특별한 특수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난번 그 외무성 담화에서 나왔지만은 하여간 그 트럼프 폼페오 일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뒷부분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돈독한 관계는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신뢰한다고 또 계속 그랬죠. 그게 일종의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왔다가 이거 뭐 안 됐다는 얘기만 하면서 서로 어떤 그 평양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트럼프한테만 그쪽에 어떤 편향되게 인풋 할까 봐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정상 간의 신뢰를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고 잘 될 걸로 본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그걸 폼페이오를 거치지 않고 뭔가 줄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근데 질문을 지금 의원님이 하세요?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영역 침범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답은 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 전달했고 아직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 끈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트위터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 의미에서 신뢰하고 우리는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키고 우리 소위 악수했던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저는 아까 우리 김 선생께서 얘기하는 구구절 맞춰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북미 간의 어떤 그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카드가 뭔지는 뭐 도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이밍상으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서로 끈끈한 신뢰 관계가 단순히 한 번 만났다고 그게 다 되는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둘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뭔가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이 둘 사이에 또 오갔던 게 아니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막연한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너무 막연한 추정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내밀한 이야기가 둘만 오갔을 가능성.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뭐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마라라고 같은 뭐 트럼프 대통령 별장지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는 모르겠지만은 싱가포르에서 사실상 두 정상이 얘기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밀당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만은 하여간 그 두 정상 간의 그 만남 그리고 그들 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 놓았던 특수관계 이것은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서 그 두 분께서 이제 이분과 북미 관계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하고 좀 인터뷰해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대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 직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다. 부분일 뿐이다. 미국의 여론 지형이나 트럼프의 지지율에 그렇게 지대하게 직결되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닙니까? 미국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떡을 하나 주는 게 미국 정치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관계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유권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 관계를 넘어서는 거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전쟁광 예측 불허하는 충동적인 지도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태의 변화 여기에 지금 많은 미국 분들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단순히 유권자에게 뭘 해주는 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그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도 있습니다만 그게 물질적 가치로도 환산하는데 매우 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군비 부담, 세계의 안보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안보 부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영역이니까 어쨌든 평화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 이게 미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지금 재정 지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뭔가 표 찍어줬는데 돌아오는 그런 이익으로도 얼마든지 환산되는 거죠. 이미 그런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 좀 별도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시기도 하고 지금 기무사의 이른바 그 계엄령 그 검토 문건이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길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바로 꾸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안의 그 중대성,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선 특별수사단이라는 그 용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방부 검찰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이 강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해라. 군 특검이 되겠네요. 군 특검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단이 구성이 된다면 이 진상규명 문제에 있어서 수사의 폭이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전직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제 예상에는 청와대 경호실까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김호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면서요.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엔 핵심 의혹 인물이기 때문에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들어간 사령관이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데 가담을 했고 또 통제를 하지 못했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사한 문건이 경찰에도 있고 또 저기 경호실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무사 뭐 참모장이 단독으로 했다? 아이고 저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거는 그 청와대 5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어떤 위수령이나 계엄 상황에 버금가는 이런 것들은 군의 특성에 맞게 검토한 거고 또 경찰 쪽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계엄령이 아닌 상황을 검토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그 심판이 기각되리라고 확신했던 정치 권력이 저는 분명히 작용을 했고 거기에 충성한 집단이 존재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그 이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여지, 그러니까 진행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찾아갈 수도 있고 503호 그죠? 그다음에 당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일지는 예상이 안 되죠. 그러나 네네. 개연성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런 어떤 수사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아마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잠깐만 좀 점검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결말 삼아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집을 펴내셨어요. 평화의 규칙. 책 제목이 평화의 규칙이죠. 여기에 보면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건 원래 이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베케티우스의 명언에 대한 네, 네.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 독일 그 평화 관련 학자 중에서 디히트 생하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썼던 말인데요. 예. 결국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은 그 자체가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평화의 가능성을 더 없애준다라고 하는 게. 아, 그렇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 우리가 군사력 증강시키고 그러면 상대방도 군비 증강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군비 증강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불신이 더 깊어지고 네.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를 준비하는 건 평화의 문화를 갖는 것. 대화 협상을 통해서 모든 쟁점들을 푸는 자세를 갖는 것. 네. 그리고 상호 신뢰를 통해서 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 속에서 오는 것이지 뭐 특별한 지식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역시사지 갖고 이해할 때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평화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도 그 과정이었을 수 있고 판문점 선언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특히 3대 세습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단히 안 좋게 바라봤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남북 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서 판문점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평화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렇죠. 평화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평화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평화의 규칙은 평화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이제 고조되는가가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화는 평화를 가져오는 거고요. 예. 소위 전쟁은 전쟁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 특집 진단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봤는데 1시간을 타서 진행을 했는데도 시간이 짧네요. 여쭤볼 거 지금 절반도 못 여쭤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특보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북 미중 사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네. 뭐 저쪽에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표정을 하지만 외교부 있는 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뭐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참여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7월 27일 종전선언을 채택하려고 하면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돼요. 가령 북한이 가령 쉽게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 물질, 핵 무기, 뭐 미사일 같은 것을 신고 정도 한다라고 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7월 27일까지 미국이 받긴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도 그건 제가 그 맥락을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좀 그건 무리한 주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약간 친다, 약간 좀 그 결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같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이제 문 교수님께서 중국에 가서 들으신 그 말씀을 저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제외된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북한은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가 안 받아들인 거 일단. 그런데 왜 안 받아들였는가에서 첫째 중국도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름칙했던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그럼 최소한 무슨 뭐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게 없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화 관계가 아니라 엔드 관계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그게 넘버 원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중국 변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좀 그 중국 요인을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시진핑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그러니까 가감없이 드러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이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세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1, 2, 3차 소위 북미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속에서 나타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네. 그 북한이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네. 점진적 동시 교환이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중국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타결, 선패기 후보상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지금 지지를 해 주는 거죠. 반면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3자는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이 더 바람직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뭔가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러죠. 소위 앞부분에 뭔가 파격적인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CBID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책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요. 차이가 커 보이는데 그럼 처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 북한의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접점을 찾고 공통분모를 찾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만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 조야나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행정부 트럼프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접근법의 변화를 어떤 유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넘사벽 거의 요즘 유행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문 교수님하고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다지 지금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나 어떤 의회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북한이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도 소위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주 단기간 내에 그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종래 입장에서 벗어나서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할 때 내가 아는 MIT의 핵과학자 얘기 들으니까 40년도 걸린다고 그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입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와서 실무 협의를 할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졌던 그런 입장에서 아마 협상을 한 것 아니냐. 거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황복을 요구하는 것 같이 비춰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무슨 강도 같은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어떤 공격이 나왔던 게 바로 그 대목에 니네가 내놓을 거 안 내놓고 우리한테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좀 그 괴나리 부좀 풀라는 얘기 아니냐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을 한번 좀 흔들어봤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시각도 유력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럼 폼페이오가 들어갈 때도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번 잽을 던져보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아젠다 제시를 했고 좀 해보자. 그런데 북한이 못 받겠다.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한 건 자꾸 폼페오 방북을 실패로 보는데요. 저는 실패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우선 첫째 북미 간에 소위 그 검증과 관련된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월 12일 날 또 유해 송환 문제 관련돼서 또 절차 문제 협의할
회담을 하겠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 만약 거기서 모든 게 끝나고 완전히 이제 냉각기 또는 대결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검증인데 검증 관련된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호되게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종전선언 문제가 불거진 거는 다소 그렇죠.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미국 측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의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자 종전 선언을 얘기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남북 미 여기서 중국이 제외된 종전 선언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또는 4자 이래 돼 있지만 사실은 3자 종전 선언으로 다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 종전 선언은 다소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의 어떤 그 종전선언 참여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자 선언. 7월 27일에 그 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을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국도 포함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네. 그 주체가 이번에 그 이야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북한의 입장이 4자 쪽으로 기울게 된 데는 분명히 배후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미국 쪽에서 고조된 것이죠. 글쎄요. 저는 그게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이제 중국 가서 고위층 인사들 만났던데 네.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특히 중국 외교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데 종전선언한다는 것은 결국 휴전협정을 끝내자는 건데 왜 중국이 포함 안 된 그런 종전선언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종전선언하는 건 정치적 상징적인 어떤 문건인데 네.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실질적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소위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장에 참여를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베케티우스의 명언에 대한 네.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 독일 그 평화 관련 학자 중에서 디히터 생하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썼던 말인데요. 결국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은 그 자체가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국내외적으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점 때문인데요. 북미 관계 나아가서 남북 미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중간 결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특집 진단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요. 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계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그리고 국회 외교안보통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3부와 4부를 터서 와이드로 이 문제 특집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인 교수님 소개해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 김종대 의원님, 어떤 관계이십니까? 상당히 네.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문정인 교수님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고 네. 저는 문정인 교수님을 돕는 특보고. 그래요? 특보의 특보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1시간을 터서 특집 좌담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기억 못하시죠? 작년 이쯤이죠. 작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훌쩍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정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워싱턴에 가서 네. 일거수일투족이 그랬죠. 국내 언론에서 완전히 복날에 못 패듯
패대를 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 가지고 그걸 주제로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네. 회한이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때를 회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게 작년 6월 기준으로 교수님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셨었습니까? 작년 6월 그 시점에서?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진전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과 같은 그런 혁명적 변화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 혁명적 변화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시네요. 뭐 혁명적 변화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 정도만이 아니라 그럼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혹은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지 않았어요. 예. 이 자체가 두 개의 정말 과거 70년 이상 적대 관계를 맺어온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네. 혁명적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국내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진전되는 거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이 다시 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왜 거기를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70년 된 게 1년 한다고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두 정상이 만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safety valve라고 해서 안전판이 있는 거는 두 정상 간의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뭐 장관급 차관복급이 만나서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두 정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카드가 있다.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협상하니까 싫다. 방향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네. 뭐 이런 그룹들까지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우려되죠. 그래서 의회하고의 수평적 협력도 문제지만은 또 행정부의 많은 관료들을 설득해야 되는 수직적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어떨 때는 실무 부서들을 이렇게 패싱하면서까지 돌파해 왔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혔고 그런 것들이 점차로 미국 내에서 여론에 드디어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미국인들이 언론의 여론조사상으로도 찬성 여론이 상승이 됐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한반도 평화 외교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이게 돌아섰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 여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친구들이 와서 우리 못 살게 군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은 정치적 타결을 그렇게 해서 정치적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무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미국 표현으로서는 verification fundamentalist라고 해서요. 소위 검증 원리주의자들이에요. 네네. 상당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실제 관료들이 와서 뭐 성킴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관여하는 친구들이 따지는 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크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네. 거기 지금 관여하는 뭐 최선희 뭐 부상이라 뭐 그다음에 거기 최국장이라 네. 뭐 이런 실질적인 최강일 포함해서 네.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엄청나게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세부 사항에 강한 관료적 접근을 하는 게 미국과 북한 양쪽에 포진이 돼 있으니 그게 쫑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의 그 진전이자 성과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워킹그룹 그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그 꽉 막힌 관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 희망을 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하고 이제 성킴이 아마 카운트팟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둘이 그동안 많은 이제 협상을 해왔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네.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일이 안 됐을 때 두 정상이 나서서 전화라도 얘기를 하면서 네. 해결해 준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두 정상이 약속한 게 서로 직접 통화하자고 이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은 안 됐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외교가 나서야 예. 그런
기술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자 북한은 점진적이고 동보적인 어떤 접근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 북한은 뒷배를 지금 확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양보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미국 안에서는 또 뭐 언론 뭐 정치인 나아가서 관료들까지도 또 그렇게 오히려 또 더 검증 원리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이러면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혈로를 뚫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건 밑에서부터 파는 게 아니라 위에서 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교수님 그렇죠. 말씀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서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낙관을 하세요. 교수님은? 근데 하여간 지금 우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와 몽고해서 전쟁 광인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미국 한국에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소위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6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영웅처럼 또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북미 관계의 안전판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 두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저께 트럼프가 보낸 트윗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약속은 지킬 거라고 보고 특히 우리가 악수한 것, 쉐이크 핸드 한 것. 맞아요. 이걸 기억하자. 그건 결국에 두 정상 간의 네. 신뢰관계가 있고 난 네. 그거에 결국에 기댄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김종대 의원님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는데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 변심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7일 날 폼페이오가 그 평양에서 나올 때 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서 네.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을 계속 그냥 국내 정치에 활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이런 어떤 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 국내 정치에 이용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이미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가 나왔고 그렇습니다만은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미 관계는 약간의 굴곡이자 어떤 사랑 싸움 같은 이런 트러블은 다소 있어 보이지만 네. 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데이트하는 남녀가 다 데이트 잘하고 나서 나중에 밥값 조금 누가 내느냐 이런 정도 갈등이 아니냐. 네. 비유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팍팍 와닿긴 해요. 두 존재가 이제 스파크가 팍 튄 거잖아요. 스파크가 팍 튀었고 이 관계의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약간의 밀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그 평양 방문 때도 네. 단번에 뭐 비핵화가 합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이런 전망을 이미 하셨거든요. 예,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건 결국 세 가지의 큰 이제 쟁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폼페오 국무장관도 가급적이면 일괄 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일괄 타결이 그렇게 쉽게 되겠냐. 점진적으로 풀자는 거고. 두 번째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톤을 낮추긴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선패기 후보상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우리가 뭔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입장인데 그렇죠. 북한 입장은 무슨 얘기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동시교환하자. 동보적이라는 표현, 또 동보적. 동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세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또 2년 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빨리 밀어제끼고 싶을 것이고 네. 반면에 북한은 아니 뭐 행동 대 행동해서 교환하려고 하면은 단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은 유예 단계고 네. 다음 신고 단계, 그다음 사찰 단계, 그다음 검증 단계, 폐기 단계 그 단계별로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럼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과거에 했던 살라미 전술하고 다를 게 뭐냐. 네. 뭐 그렇게 검증시켜서 신고한다. 그다음 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먹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불신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결국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접근법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게 지금 1단계 과제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가기 전에 네. 결국 그 일괄 타결 문제에 대해서도 네. 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쳤고 예. 그다음에 선패기 후보상 문제